최근 중국 어선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엔 그저 소수의 어선들이 타국의 영해를 넘어 물법 조업을 하는데 그쳤지만 근래 들어 대규모 조직을 이루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해군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전 세계 바다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주변국들을 그저 발만 돕동 구르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영해에서만큼은 중국 어선들이 자취를 감추려는 기이한 혜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히 해경과 해군을 비롯 국내 한 방산업체의 충격적인 발표 직후였죠. 얼마 전 필리핀 정부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대략 2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집거래 있음을 발표, 군사적 전개를 강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위치는 팔라완 섭에서 서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산호조 인근 해역으로 중국의 대청 어선들이 닷을 내린 채 정박해 있는 모습이 필리핀 연안경비대에 의해 죄조로 활용됐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터라 필리핀 측은 즉시 비상경계태세를 선언했습니다. 많아야 고작 수십 척이 몰려다녔던 과거와는 달리 200척이 넘는 대규모 조직을 이룬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정명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마치 크레인처럼 보이는 괴상한 장비를 탑재한 데다 야간에는 조콘 백열 등을 켜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등 정황상 이는 어업을 가장한 진락행위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함께 중국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해상민병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이 단순한 중국 어선의 어업행위라며 벌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 했지만 이후 필리핀 측이 입수한 중국 어선들의 실체가 폭로되자마자 즉시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휘라며 중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이는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남중국해 암조 지역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중국괴들의 진얼이 뚜렷하게 포착됐고 정확한 판단은 물가하나 일부 배에는 무기로 의심되는 장비들까지 장작돼 있었는데요. 누가 어선이라고 귀뜸하지 않는다면 이는 누가 봐도 진락적 행위의 목적이 있는 소규모 군합전단으로 보이는 데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 해양경비정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하던 자국 어선을 들이받은 뒤 침몰시킨 사건을 거론하며 중국 선박이 베트남 주권을 집회하고 어민들의 이익과 생명재산을 위험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남중국해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대해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모든 상황이 들통난 중국은 늘 그렇도 얼굴에 절판을 말고 반박하며 억으로 상대 국가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선들이 강풍을 피해 이 지역에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면서 또한 남중국해는 중국 어선의 중요한 조업 지역이자 피난처이다. 이곳에서의 중국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제법에 정확히 부합하는데 억으로 중국 어선들을 몰아내려는 행위야말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등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최악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필리핀과 베트남 외에도 말레이시아 또한 보르네오 섬 인근 해역에서 추진하던 원유탑사 사업이 중국 해군과 해경의 지원을 받은 선박에 의해 제지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결국 미 해군은 상륙 돌격함 USS 아메리카와 호주의 호위함은 물론 유도탄 구축함 USS 벙커힐과 USS 베리를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틀리 군도에 배치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미국 측은 이 지역의 선박합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전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국이 물법적으로 공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원전 차단하겠다며 그 근거로 최근 중국이 해군 훈련을 실시한다는 핑계로 파라셀 제도 인근 해역을 봉쇄한 사건을 거론하며 이는 곧 분쟁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피하겠다는 미국과의 악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향후 항공모함 전단을 계속적으로 주둔시켜 합동작전을 이어갈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예상대로 강경하게 반응하며 자체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인 영영일A함을 타이완 해협을 넘어 남중국해로 파견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항모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대만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작전으로 보인다는 견해와 함께 남중국해 지역에서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큼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괴랄한 행위를 할 때마다 항상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한국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었는데요. 섣불리 군함을 움직였다간 전 세계의 시선을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종국은 어선들을 개조시켜 해상민병대를 조직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서해를 중심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어민들을 괴롭혀 무리를 빚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식적으로 군함이 아니었기에 미국 이지스함조차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과거 미 해군 라센함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초계 작전을 수행했을 당시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달라붙어 벌떼 전술로 압박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어선들의 이런 행태는 삼국의 입장에서 민간 어선에 대해 군사적, 물리적 개입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말하며, 결국 한국이 영해를 사수하기 위해선 자체적인 국방 전략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죠. 한국 군함이 보이면 냅다 들이받기까지 하며 겁없이 기어오르던 중국 어선들은 최근 한국이 최종범기를 꺼내들자 벌써부터 검을 먹고 서해에서 철수 준비를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LIG 넥스1 광해군의 주도로 개발된 이 무기는 근접방어 무기 체계의 일종으로 초창기엔 대함 미사일이나 항공기 고속 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해내는 원리에서 개발에 작수됐는데,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을 가동했지만 끝내 적의 공격을 제지하지 못했을 시 비로소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는 민간 어선으로 등록된 해상민병대들을 포격하기엔 내외부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마치 가미가제처럼 한국 군함을 들이박는 등의 전략을 원천 차단할 가능성을 얼 수 있게 됐는데요. 골키퍼라는 이름의 이 방어 수단은 네덜란드 탈레스사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근거리에서 고속으로 한포탄을 발사해 표적을 무력화하며 자체 탐지와 추적 사격 통제 체계를 갖춰 단독으로 전자동 대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구경 30mm 포신 7개를 묶은 게틀링포 형태를 띠고 있는데, 무게가 6트 높이 3.7m이며 분당 발사 속도가 무려 4200발이지만 재장전 시간은 고작 9분밖에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갖춰 최종범기라는 명성에 정확히 부합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넥스1족은 이미 시스템 체계 통합과 시험 평가는 물론 후속 군수 지원 능력 등 기반 기술, 그동안 해외에 의존한 정비 체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 확보했고, 이로써 장비의 안정된 운영과 후속 군수 지원이 적시에 가능해졌다고 밝혔는데, 이는 군이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지속적 군수 지원 확대의 어려움에 따른 대체 무기 체계 확보의 필요성을 완벽히 해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골키퍼는 현재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3척과 3200 광개토, 구죽함 3적 400 종무공이 순신급 구죽함 6적 및 독도함에 각각 탑재돼 최후의 방어무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이후 경비정에도 탑재할 수 있는 미니멀한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한층 강화된 무기 개발 외에도 달라진 해경과 해군의 대응 또한 중국 어선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부지방의 양경찰청, 서해오도 경비단에 따르면 금어기인 지난 3월 연평도와 백령도 등 NLL 인근 해역에서 나타난 중국 어선이 하루 평균 20여 척이었지만 꽃게 조업이 임박한 이달 들어선 하루 100척으로 크게 족하했다며, 이는 중국의 해상민병대 조직에 따른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해군과 해경 측이 그동안 나포 대신 퇴거 위주의 비대면 작전을 해왔지만 더 이상 영해 침범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적극 나포에 나서고 그 와중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시 전투를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지난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25척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 특단은 즉시 500금 경비함정 2척과 해군함정 3척을 투입하여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전 당시 중국 어선들은 득벌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지만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며 협조에 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서특단 대원들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박기관실 내부에 진입하여 엔진을 급속 정지시킨 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전략을 펼쳐 이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죠. 중국인들은 한국산 꽃게가 그렇게 맛있으면 제발 돈 주고 사 먹길 바랍니다. 앞으론 불법 조업했다가 벌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붕붕 마르코스로 교체됐지만 2016년부터 6년간 필리핀을 통치했던 건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러 존재하지만 가장 알반적인 평가는 독재자입니다. 취임 당시 악과 싸우는 독재자가 되겠다며, 취임 6개월 내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통치력이 너무 과감했던지 필리핀 내에서는 그를 사퇴하라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고,
미 국가정보원은 비밀보고서에 독재자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써가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규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두테르테는 그 상대가 누구든 절대 기죽는 법이 없습니다. 필리핀의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이면서 세계 2위권으로 평가되는 군사력을 가진 중국에게도 말이죠. 남중국해 분쟁으로 한참 시끄럽던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두테르테와 시진핑 사이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오고 갈 정도로 격해졌었죠. 그런데 이 회담 직후부터 두테르테는 목숨 걸고 남중국해를 결사소화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수호자로 선택한 것이 한국에서 퇴역한 군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참 지나서 밝혀진 이야기지만 지난 2014년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대고 강력하게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를 연수해 방문해서는 필리핀에 군함을 공여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정대로 공여된다면 한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제3국으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공여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하니 그 어떤 국가도 대놓고 간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이 문제로 삼은 군함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연말까지 무상기증하기로 한 1220톤급 포항급 초계함 한 척입니다. 한국은 이와 함께 다목적 상륙정 한 척과 고무보트 16척도 무상으로 공여하기로 약속했었죠. 포항급 초계함은 1980년대 건조를 시작해 총 24척이 만들어진 승조원 95명이 탈 수 있는 대형함정입니다. 그중 포항급 초기형이라 부르는 4척은 이미 퇴역했거나 퇴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017년 집중 논의를 거쳐 2019년 8월 필리핀에 인도됐습니다. 참고로 2010년 3월 26일 침불한 천안함 역시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단돈 $100라는 사실상 무상으로 공여해줬는데 필리핀으로 건너간 충주함 2016년 퇴역은 현지에서 콜라도 야피알피 건레도 예피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현재 필리핀 해역에서 경계 임무 활동을 하며 영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함, 즉 콜라도 야비 경계를 시작한 이후 두테르테는 굉장한 자신감이 생긴 반면 시진핑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무기가 하나 생긴 겁니다. 왜냐면 이 충주함 이전까지 필리핀에는 미사일을 쓸 수 있는 군함이 단 한 척도 없었는데 이제 함대함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전투함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간 중국 어선들이 남중국해나 필리핀 영해에 와서 마음 놓고 활개를 쳐도 그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목숨을 내놓고 활개를 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이면에는 남중국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인민들에 배포할 목적으로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는 중국 대륙에서 1930km 떨어진 남중국해 주변으로 직선 9개를 그려넣은 후 이를 남해 구단선 난 하이저오단시행이라 기록했죠. 그런데 이 선을 전부 연결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의 앞바다까지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중국 영해가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양 영토 분계선을 가지고 수십 년 후 이를 인정하라니 동남아 국가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남중국해 일대는 수많은 어획량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더욱 노골화됐는데 이에 빡친 필리핀이 2013년 상설중재재판소 PCA에 중국을 제소해버렸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PCA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조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남해구란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중국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중국은 이제까지 주장해오던 영유권의 법적, 역사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됐고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이대로 멈춰서면 중국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군력을 과시하면서 남중국해에 접한 동남아 국가들을 도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요량으로 전투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두테르테 역시 한국으로부터 FA-50과 호세 리잘급 호위함 등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해갔고 충주함 초계함을 포함 제비급 고속정, 참수리급 고속정, 불계급 군수지원정 등을 거의 무상으로 공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비싼 돈 주고 팔아도 되는 이 함정들을 무상으로 공여해주는 것일까요? 왜냐면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워준 고마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콜라도 얍은 실존 인물로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이 경기도 연천군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율동 전투 때 부하를 구출하려고 역습을 감행했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육군대위의 이름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의 희생을 기리고자 2018년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죠.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6해 공에서 못 만드는 무기가 없는 상황인데 무상으로 함정을 공유한 국가는 필리핀뿐 아닙니다. 2014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유일한 참전국인 콜롬비아에 동해급 초계함인 안양함을 무상으로 공여해 나리뉴함으로 재취역했죠. 이렇게 한국이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국가에 퇴역하기는 했으나 값비싼 함정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이유는 감사함 때문입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여간 130만 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영토는 폐허가 됐지만 불굴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됐죠. 광복 후 1990년대 후반까지 원조를 받던 한국은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24번째로 가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 뒤에는 한국을 구하겠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달려온 UN 산하 21개 참전국과 낯선 한국 땅에서 목숨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평생 참전국과 참전용사분들께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 기관, 단체 등이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직접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은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이,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참전국에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 전함 무상공여 외에도 코이카는 1991년부터 약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 4년에 걸쳐 약 14,000명을 파병한 터키에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올 2월에 발생한 당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약 60억 원과 약 60여 명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파견했죠. 또한 지상군 1개 대대와 군함 1척을 파견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에는 코이카 창설 이후 약 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직후 황제근위대로 편성된 육군 1개 대대 규모의 병력 1,300여 명을 보낸 에티오피아에는 매년 지원액을 늘려가며 중진국 진입을 돕고 있으며 대략 1,000억 원의 ODA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AP통신, 폭스, CBS 등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다급히 찾는 기사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타전된 기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나 전쟁 후유증과 고령으로 병환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의 의술로 보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한 작은 기업이 감사함을 표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기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일에 이르기까지 병과에 관계없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재향군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기업이 참전용사들의 치료비 및 수술 비용이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과 함께 한국을 찾게 될 그 보호자의 항공기와 숙박비까지 좋기 1인당 몇백만 원이 소요될 테지만 이 기업에서 이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병환 등으로 한국을 방문해 직접 치료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께는 거주 지역 의료진과 협업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동일한 의료 지원을 현지에서 제공하기로 했죠. 물론 참전용사라고 해서 모두 한국어에 능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사를 준비시키는 꼼꼼함도 농치지 않았는데요. 물론 해외 네티즌 역시 이러한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감동적이야 라거나 한국은 꾸준히 은혜를 보답하네와 같은 일반적인 반응에 더해 한국 의료기술의 대단함을 높이 사는 반응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또한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돕는 게 놀랍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거짓이 아닙니다. 한국은 정부, 민간단체뿐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까지 나서서 벌써 70년도 전에 한국을 도왔던 이들에게 보훈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전용사분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목숨을 내걸고 한국을 도왔다는 것을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깊은 애정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죠. 일례로 네덜란드 출생 참전용사 구 월렘
코넬리스드 바우즈르 씨는 정전협정 체결 하루 전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0월 사망 직전 내가 피 흘려 지켜낸 한국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정부가 유해를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92세 노령의 튀르키예 출신 무이틴 카라만 씨는 항상 오늘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전쟁 당시 그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처참함을 한국에서 봤지만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수년 전 한국 정부가 초청해 한국을 다녀온 그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아 뿌듯했다. 이렇게 큰 발전을 이뤄낸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웠다며 뿌듯해했죠. 그리고 죽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보는 것이 꿈이라는 그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항공, 숙박 및 수술 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기업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임프레쉬 프레쉬라는 중소기업입니다. 아주 작은 국내 욕실 화장품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은 오래전부터 한국뿐 아니라 해외 언론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위해 무료로 안과검진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면서 에티오피아 현지 언론은 희망을 가져왔다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었죠. 이렇듯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임프레쉬는 작은 기업이 조금 무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업으로 참전용사 지원에 앞장선 임프레쉬는 그간 국내 참전용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선불카드를 만들어 6월 25일 참전유공자회에 전달한 바 있고 이 카드는 얼마 전 부산에서 생계를 위해 참기름과 참치를 훔쳐 화제가 된 참전용사분께도 전달됐습니다. 또한 6월 25일 전사자 유해 발굴 감식단의 활동을 알려오고 있기도 하죠.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의 안과검진 및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전 세계 16개국 참전국 관저에는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아예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로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90세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를 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걸고 기꺼이 싸워준 영웅들을 위해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진짜 영웅류를 기억해주는 임프레쉬의 행보를 응원하며 이러니 대한민국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 세계의 포탄 재고가 바닥을 보인다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과 유럽이 결국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체를 찾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굴지의 탄약 제조업체 풍산인데요. 이는 바꿔 말해 서방 세계마저 대한민국의 포탄 개발 기술과 제조 속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풍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방산 수출 대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풍산에서 단 한 달 사이 2년치 물량과 맞먹는 5,7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더군다나 풍산이 K 흑표나 K9, 자주포처럼 대형 무기 체계도 아니고 포탄과 탄약을 주력으로 한다는 걸 감안하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 소요로는 절대 소비할 수 없는 물량인데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탄약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반을 떠받치는 게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풍산이 이런 대규모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우리 군이 평소에도 그만큼 많은 탄약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답도만 나오는 국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화약고의 한복판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항상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했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5.56mm 탄만 봐도 150명 규모의 보병 대대급 1개 부대가 적게는 연간 1만 5천 발에서 많게는 3만 발에 달하는 물량을 소모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최대 탄약 생산 업체로서 풍산도 이에 발맞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만 집중되어 있던 풍산의 능력을 세계 여러 국가까지 앞다투며 찾기 시작한 데에는 생산력을 제외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섰고 그 결과 군수품 관련 제조 인프라가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요.
이는 포탄 등 탄약 제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적당히 소모분만큼만 탄약을 생산하거나 첨단 포탄 같은 경우는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즉 유럽과 미국은 졸지에 이른 시일 안에 납품이 가능하면서 품질까지 우수해야 하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야 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방산 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풍산뿐이었는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풍산그룹이 개발 중인 GGAM만 봐도 대한민국 포탄이 얼마나 뛰어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GGAM은 미국이 개발한 M982 엑스칼리버와 똑같은 곡사포용 유도포탄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미국과 동급의 포탄 제조 기술을 입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상은 감히 대한민국의 GGAM을 엑스칼리버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GGAM에 대해 많은 언론사는 미국과 똑같은 유도포탄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개발한 GGAM은 미국의 엑스칼리버와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더욱 진보된 활공유도 포탄인데요.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발사 즉시 카나드라 부르는 앞날개와 꼬리 쪽 핀이 튀어나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GGAM은 활공날개와 변침용 핀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GAM은 다른 곡사포탄과 달리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는데요. 이후 GGAM은 활공 비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표적을 타격합니다. 이 덕에 GGAM의 사거리는 기존 곡사포의 2배가 넘는 무려 100km에 달합니다. 반면 엑스칼리버는 기술 실증용으로 제작된 M1299 ERCA에 155mm 58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되었을 때만 받으시 70km를 넘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GGAM 100km가 얼마나 괴물 같은 성능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중률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대 야포의 사격은 발사 궤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킴에 달하는 긴 사정거리의 특성상 포탄으로 적을 직접 타격한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적 포탄 낙하 시 포탄이 떨어진 구멍에 엎드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아무리 정밀한 사격을 가해도 한번 타격한 곳에 똑같이 포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포격의 기초는 사향속이라고 부르는 지역 파괴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데요. 사향속은 일점 구역을 설정하고 피해 반경을 중첩해 해당 구역을 초토화하는 사격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문의 K9 자주포로 155mm 고폭탄을 이용한 사향속 사격을 실시할 경우 50m의 피해 범위를 가진 고폭탄을 25m씩 중첩시켜 이쯤이면 사실상 맨몸으로 포탄 낙하 지역에서 살아남는 건 기적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활공유도 방식인 GGAM의 개발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GGAM은 시험 발사에 사용된 포탄 중 50%가 6m 이내, 95%가 10m 이내에 적중하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GGAM의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대다수 군 전문가들이 이제 포병이 저격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미국 엑스칼리버와 비교해도 5% 이상 높은 명중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게다가 GGAM은 전말 저격수처럼 역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GGAM이 포물선 방식의 궤도 비행이 아닌 활감 방식의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주포를 포함한 현대의 곡사포는 이름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술이 발전하며 대포병 레이더와 같은 원점 식별 장비가 등장하자 적 포병이나 미사일 등에 반격당할 위험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현대 포병 운용은 숫&, 스콧, 히트앤런이 기본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GGAM은 일단 수직에 가까울 만큼 고각으로 높이 쏘아주기만 하면 정해진 표적까지 알아서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에 궤도 추적을 이용한 원점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100km를 넘어서 현존하는 어떠한 대포병 레이더로도 추적이 불가능한데요. 즉 GGAM을 통해 포병의 진지 이동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화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자주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보다 확실한 화력 증감은 또 없는데요.
더군다나 GGAM은 가장 유사한 무기 체계인 미국 엑스칼리버가 8천만 원인 것에 비해 약 절반인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조차도 개발 완료 후 양산에 들어가면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요. 물론 3,5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일반적인 포탄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포탄 한 발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심각할 정도로 싼 가격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풍사는 생산 속도와 동시에 압도적인 실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화력 무기 체계에는 자주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사는 적어도 포탄 제조 기술에서만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해왔고, 이는 탄약 체계 전반에서 뛰어난 실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1세기 풍산의 포탄 제조 기술력을 대표하는 게 곡사포용 GGAM이라면 과거부터 풍산의 명성을 높이기 시작한 건 날개 한정 분리 철갑탄 APFSDS, 속칭 날탄이라 부르는 전차 포탄인데요.